2015년 겨울, 미국 플로리다 클레르몬트의 조용한 마을,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쉐이버. 항공사 정비사로 일하던 그는 밝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친구들과 가족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와 SNS 메시지는 계속 오는데 그의 말투가 너무 낯설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신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결혼도 일도 다 지쳤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지인들은 그를 위해 잠시 시간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를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6년 4월 11일,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바네사는 학교로 배달된 꽃다발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파래요. 내 아내는 X냐고 당신 남편도 그래요. SNS 메시지를 확인해줘요. 마이클. 남편 제러미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에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사실이냐 추궁했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SNS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낯선 남자 마이클의 메시지가 수개월째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과 제 아내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꽃을 보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그가 보낸 사진과 캡처 파일은 500장이 넘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과 로리 쉐이버, 즉 마이클의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로리와 마이클은 유치원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이클은 친구의 방에서 그녀에게 고백했고 그날 이후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죠. 성인이 되어 그는 항공사 정비사로, 그녀는 보험사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로 이주했고 얼마 뒤 딸 이사벨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이 바빠 자주 집을 비웠고 그녀는 낯선 플로리다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외로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9월 14일, 로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총을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가 오히려 그녀를 말리다 머리를 다쳤더라고요. 결국 경찰은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둘 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딸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에 마이클은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먼저 그랬다며 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집에서 쫓겨나 직장 근처의 비행기 경락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둘은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여름에 로리는 다시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며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15년 11월 7일, 마이클은 가족과 함께 트랙터 쇼에 갔습니다. 함께 갔던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들 부부는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늦은 저녁 마이클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이 뒤로 그는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동료가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조금 쉬어야겠어요. 조지아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차는 여전히 그의 집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겨울, 그의 여동생이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전하려 연락했을 때도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리에게 전화하자 그녀는 자신이 전해준다는 말을 하고는 끊어버렸죠. 2016년 초, 한 이웃은 로리의 뒷마당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뜬금없이 만들어진 화덕 모양의 구조물을 보며 그 옆을 지나쳤던 이웃은 이상한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썩은 고기 같은 냄새였어요. 예전에 죽은 소를 그냥 두었을 때와 똑같은 냄새였죠. 2018년 2월, 마이클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대화 중 누구도 3년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로는 분명 마이클이 누구를 만났다는 안부를 전했지만 교차 검증해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죠. 결국 그의 친구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로리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3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집 주변을 둘러보던 경찰은 뒷마당에 있던 화덕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화덕만 있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메웠던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화덕의 위치는 너무 뜬금없었죠. 며칠 뒤 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그것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뼈와 총알 한 발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마이클이라는 것이 확인됐죠. 그의 머리에 남은 총알은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쏘았다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로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 그녀의 마당, 그녀의 총,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마이클의 핸드폰 번호는 그가 자취를 감추고 3개월 뒤 그녀의 이름으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그동안 마이클의 지인들과 전화를 회피하며 문자로 대화했던 것은 그가 아닌 그녀였다는 것이죠. 2020년 9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던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카메라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시체를 묻은 게 아닙니다. 단지 마당에 콘크리트를 부었을 뿐이죠. 그리고 진짜 범인은 로리의 불륜 상대인 제러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뒤 콘크리트 설치를 도와줬고 그 아래에 마이클을 묻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제러미에게는 범행 시점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그녀가 마이클로 위장해 제러미의 아내에게 불륜을 폭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범행을 감추고 혼선을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공작이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2024년 9월에 열린 재판에서 믿기 힘든 자백이 나왔습니다. 마이클과 로리의 딸 이사벨이 자신이 아빠를 쏘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엄마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엄마 방에서 권총을 꺼내 아빠를 쐈어요. 하지만 곧 검찰은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사벨은 날짜도, 계절도, 심지어 총을 쏜 방향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녀는 두 발을 쏘았고 마이클이 다 맞았다고 했지만 그의 몸에서 발견된 총알의 흔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또한 범행 당일 그녀가 학교에 갔던 기록과 평소처럼 생활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더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평소처럼 생활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죠. 딸의 자백이 있은 뒤 로리의 증언도 처음이랑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나를 밟고 있었어요. 딸이 총을 쐈고 그 후 제러미가 와서 또 쐈어요. 그 뒤로 우린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죠. 검찰은 그녀가 딸을 세뇌했고 자신의 공작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이사벨은 심리치료와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벨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건지 그저 엄마를 지키고 싶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그 집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묻혔고 누군가가 그의 이름으로 거짓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그의 핸드폰에서 보내진 조금 쉬어야겠어 라는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편히 쉬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